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고혈압의 그 부분도 많이 좀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도 많이 좋아졌죠. 우리 회원님들의 그 꾸준한 그런 기도, 그리고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방송을 지금 이제 주말에 조금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오늘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제 방송을 기다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10월달 들어와가지고 글로벌 증시 또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 중에서 유독 좀 많이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그 제가 중권주를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이런 시황의 흐름을 타는 중권주가 좀 빠지니까 이제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럴 걱정을 할 필요는 이제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이쪽 중국이나 뭐 한국, 홍콩 이쪽으로 이제 막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요즘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 이제 미국 그 국고채 10년물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홀가분하게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6일에 있거든요. 그 미국 중간선거의 이슈가 아마 그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영향을 단기적으로 미치고 있다. 특히 10월 달에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선거는 이제 이미 그 공화당한테 민주당이죠. 민주당한테 지는 걸로 지금 미국 판세를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상원 선거는 이제 큰 차이로 이제 현재 거의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상원이 이제 그 의석이 한꺼번에 선거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선거를 하는데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지역구에서는 거의 29개 정도가 이제 새롭게 상원을 뽑습니다. 네, 그렇지만 공화당은 3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이번에 상원 선거에서는 질 확률은 적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탄핵 결정권이 있어요. 탄핵 심판권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를 할 것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트럼프가 각종 정치 추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이 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또 미국 상원에서 결정권이 있어요. 따라서 외교는 특히 이제 북미 수교, 뭐 이제 앞으로 북한하고 뭐 연락사무소를 서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대사관을 서로 파견을 하면서 수교로 들어갈 때 그에 대한 또 결정권이 이제 누가 있냐면 상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한숨을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미 지금 판세는 결정이 됐는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2년 후에 미국 재선거 2020년에 11월 달에 재선거를 하는데 그때 이번에 이제 그 공화당에서 또 경선을 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공화당 내에 트럼프 지지를 하는 사람으로 많이 끌고 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보호무역이잖아요. 보호무역이라는 거는 뭐죠? 그 미국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의 무역, 이게 자유무역의 반대인데, 뭡니까? 자유무역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타격을 받았다. 그러므로 보호무역을 해서 외국으로 나간 그 일자리를 미국에서 창조를 하자. 결국은 미국 국민들한테 애국주의를 부추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전략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도 미국 애국주의를 자극하는 쪽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정치 심리적인 부분이 지금 결부가 돼가지고 미국 증시도 지금 10월달에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당연히 신흥국가는 또 미국 달러와 강세를 보이고 막 불안불안하니까 돈들이 미국으로 돈이 이제 몰리는 현상. 그렇지만 그렇다면 지금 미국 경기가 뭐 안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이 4.1%를 돌파했어요. 굉장한 거죠. 미국 국고채가 지금 3.2%대를 돌파하고 있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저 정도면은요, 미국 국채도 4%까지 와야 되죠. 미국 경제는 호황기입니다. 호황기. 뭐 고용률도 완전 고용률이잖아요. 그럼 호황기 상황에서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증시가 많이 오르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발 이런 악재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 선거 즈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가적인 이런 조정. 그래서 그렇다면 대형주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그 정도까지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미국 증시가 뭐 조정을 보면은 다른 미국 증시가 기침을 하면 다른 증시는 감기에 걸릴 정도로 조금 위태위태하죠. 자꾸 악재가 악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가? 시진핑이 지금 황제로 종신형 황제.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10년 정도 집권을 하면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2021년에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법을 바꿔가지고 자, 시진핑이 황제가 되려고 종신형으로 죽을 때까지. 근데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 그 뒤로 뭡니까? 뚜렷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 와중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중국의 민족주의를 불을 지피면 되겠죠. 미국 큰 나라하고 싸우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있다. 뭐 중국몽을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를 뭐 강력하게 저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등소평 노선을 본다면 2055년까지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시진핑의 욕심에 따라서 중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또 중국의 애국주의를, 민족주의를 자극을 하는 것. 즉 뭡니까? 미국하고 싸우는 모습을 비춰야 시진핑 그 중국민들의,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못하고 있는 것을 가리는 그러는 역할. 그래서 어찌 본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진핑 입장에서 그 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 서로 정치적인 이해가 와닿는. 자,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위기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제는 지금 현재 멀쩡하게 잘 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가지고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14%, 미국은 3%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전 세계의 경제 규모에 비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전 세계의 5%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별것도 안 되는데 그런 두 정치, 시진핑과 트럼프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그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져서 정치 심리가 결국은 그 경제 위기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조금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언제, 과거 통계로 보면은 언제 이 금융위기가 오는가. 제가 그 통계를 한번 쭉 내봤거든요. 간단하더라고요, 원리가. 미국 달러화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게 미국 달러화거든요. 자, 제가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뭐 경제 위기설 얘기를 막 뉴스에 나오니까,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증권주를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데, 증권주를 저축하듯이 모아가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지금 주식을 팔고 도망갈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언제 그러면은 이렇게 위기가 오느냐면, 미국 달러화가 제가 좀 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자, 미국 달러화가 이렇게 이렇게 저점 라인,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저점 라인에 있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2008년이거든요. 2008년에 이게 요거 실질적으로 시작될 때가 이제 2008년 1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이렇게 낮게 평가돼 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여기에 지금 남부 유럽의 가난한 이 돼지국가,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이제 여기서 또 남부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질 때 미국 달러화가 가치가 떨어졌을 때, 요거는 여기는 뭡니까? 또 미국발 또 금융위기예요. 여기는 또 미국에서 뭐 재정 절벽이 어쩌든 저쩌든 막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폭락을 했잖아요. 지점에서.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어쩌냐면은 석유값이 요때 석유값이 이제 달러화가 이렇게 올라가면 석유값은 폭락이 오거든요. 여기 지금 110달러에서 요 2015년 연말 때까지 25달러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80, 요 정도 밑으로 왔을 때 조심을 해야 돼요. 통계가 있는데요. 통계가. 그러면은 왜 달러화가 이렇게 저평가돼 있을 때 이렇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전략이 되겠죠. 유대인들의 고도의 전략. 그러니까 달러화가 이렇게 고점 놀이할 때는 뭡니까? 더 이상 달러화가 올라갈 것이 미국으로 들어갈 돈 빨아들일 영역이 짧잖아요. 근데 낮게 평가됐을 때는 달러와 미국으로 돈을 유대인들한테 빨아들일 영역이 크니까 이런 자리에서 위기가 온다 이거예요. 큰 위기가. 제가 이건 박병주 전문가가 독자적으로 연구한 이론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검증해보세요. 검증해보십시오. 소스라치게 큰 그런 위기는 달러와 저점에서 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국고채 얘기가 나오는데, 국고채 미국 요거 지금 10년물이거든요. 미국 10년물인데, 2003년에 이제 요때 이제 미국 국고채가 이렇게 오르니까 요 구간에서 그때 안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 구간에서는 이렇게 세계 증시가 퐁당 빠지다가 미국 국채가 더 오르는데 증시가 저점을 찍고 올라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지금 여기 박스권을 뚫어내기가 야단 법석을 뚫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가 추춤해서 이렇게 요 정도 되면 이제 증시는 또 다시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이제 대원형 바닥을 여기를 이제 뚫었잖아요. 요거는 미국 경기가 이제 아주 정상화돼가지고 호황기를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이제 많이 오르면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아마 아까 달러화 가치도 미국 달러화가 다시 떨어질 거예요. 미국 달러화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다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를 보면은 이게 장기적인 상승은 끝났어요.
9년짜리 상승이 끝났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요걸 보면은 미국 달러화를 보면은 9년짜리 장기 상승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달러화가 크게 여기서 A파, B파, 이제 여기서 큰 C파가 올 겁니다. 미국 달러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영역. 요 구간에서 아마 이제 중국이나 이런 우리나라 증시가 아마 큰 상승이 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보시고요. 따라서 너무 우리가 겁먹을 구간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큰 그림을 잡아드렸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뭡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있다 합니다. 조정이 올 때, 조정이라는 건 이제 오르고 나서 빠지잖아요. 자, 오르고 나서 이제 빠질 때 조정은 X축하고 Y축으로 두 개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가격. 네. 가격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시간이 흘러야 돼요. 두 개가 충족이 되어야 조정이 끝나거든요. 가격도 빠지고 시간도 올려야 되죠. 네. 이거는 뭐 거의 100% 맞습니다. 거의 100%.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 한번 미국 나스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스닥을 보면은, 요게 지금 장기적인 큰, 저항, 라인이잖아요. 장기적인 큰 저항. 이 박스권 여기. 그러면은 지금 2000년부터 2017년이니까 그 장기적인 여기를 돌파하니까 이거는 어느 국가도 그렇지만 종목도 다 그래요. 100%. 이 예외가 없더라고. 100%예요. 여기 보면은 2000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까지 여기 완전히 여기 엄청난 저항 이 자리를 뚫으니까 보세요. 1년 동안 기간 조정이 왔잖아요. 나스닥이. 그렇죠? 그렇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미국 증시의 주도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가는 건데 지금 반도체가 이게 보십시오. 이거 몇 년, 2000년부터 해가지고 18년 동안의 박스 벌써 눈치채신 분 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가 조정을 주고 있어요. 1년 다 돼가고 있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가 조정을 지금 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봐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그 1년이 더 넘어가고 있네. 그죠? 14개월 지금 거의 한 1년 돼가고 있네. 그렇죠? 1년 돼가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지금 1년 돼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종합지수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조정 궤적이 유사하잖아요. 왜냐면은 이 두 개 회사가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돈 버니까. 네. 그렇죠? 30% 이상을 돈을 버니까. 두 개 회사가 조정이 오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런 원리. 삼성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은 지금 1년 이상 조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간이 다 돼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왜 이걸 주목하느냐? 앞으로 이제 5세대 통신, 5세대 통신, 5G. 5세대 통신. 이게 이제 이게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야 자율주행차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온통 반도체 덩어리예요. 전기차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덩어리예요. 그동안에 우리 반도체를 많이 잡아먹는 것은 원래는 PC였어요. PC.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제4차 산업의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차. 이 자동차는 반도체보다, PC보다도 반도체를 더 많이 잡아먹죠. 그 다음에 뭐, 그것뿐입니까? 로봇도 반도체 잡아먹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1세대가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제 앞으로 반도체를 많이 잡아먹는 것들은 기존의 PC하고 스마트폰의 몇 배를 더 잡아먹으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반도체 시장 이렇게 여기를 뚫어버린 거죠. 이 반도체, 그때 IT 거품이 있었거든요, 이게. 요게 뭐냐면 통신이 이제 IMT 2000이었어요. IMT 2000. 전 세계를 무선으로 전화로만. 근데 여기는 IMT 2020. 요거는 모든 기계를 무선으로 연결시키는 거. 예. 이제,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반도체 지수가 뚫었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나스닥을 보여드린 것처럼 기간 조정한 거요.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기간 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조정할 때는 또 안 좋은 얘기만 막 쏟아져 나오지요. 조정할 때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원리를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민감하게 거의 같이 움직이는 홍콩 항생지수 보자고요. 자, 요것도 사상 최고치를 당연히 뚫었으니까 뭡니까? 안 가는 거예요.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다. 자, 근데 홍콩은 뭐죠? 중국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많이 빠지고 있네. 자, 그렇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지수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를 볼 때는 달러화로 봐야 돼요. 달러화로 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보이거든요. 달러화 표시를 했어요. 이게 달러화로. 자, 달러화로 보니까 아까 홍콩 항생지수처럼 2007년 고점을 이제 뚫었네. 자, 그러면은 아까 나스닥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렇지만 장기 저항을 돌파하면은 상당 기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볼까요?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돌파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여기 2년 동안 55% 갔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지금 2300에서 55%를 가면 3400 정도 가버리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종합지수 갈 수 있어요. 네. 자,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기를 앞에를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 항생지수 자, 돌파해놔서 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고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통 쌍고점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 고점을 뚫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큰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때 쌍봉 치러 올 때까지는 우리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뭡니까? 여기서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아까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치고받으니까 불안하지만 어떻게 다시 이렇게 쌍봉으로 2600까지 와서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냐 치고 올라가냐를 고민해야 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박병규 전문가 믿으세요. 괜찮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반도체 지수를 주목을 해야 돼요. 이거를 주목해야 돼. 여기는 장기 한 20년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기간 조정을 주거든요. 많이도 올라갔고. 자, 우리 이제 제발 들으니까 이해되시죠? 연봉에서는 양봉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센 겁니까? 반도체 지수가. 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통 이런 기업들이 고점을 만들 때의 일반적인 현상이면 뭐 좀 유식한 말로 오버슈팅.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가치에 비해서 세게 해야 끝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SK텔레콤이 예전에 어마어마한 거품을 일으켰을 때에 요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매출액의 한 7배까지 갔어요. 매출액이 7배. 그리고 자기 자본 총액에 비해서 막 30배까지 막 가버려요. 이게 OCI도 그랬단 말이죠. 요것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뭐 얘들은 지금 앞으로 제4, 4차의 혁명의 가장 중요한 꽃인데 그런 거품이 있느냐? 아이구야, 절대 없습니다. 자, 따라서 그런 거품을 만들 것은 지금 아니었다. 그렇다면 반도체 지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예, 제조업이 어떻게 하이닉스처럼 물건 1,000원어치 팔아가지고 영업이익으로 현금으로 550원 팔아요. 이걸 법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 미국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여기를 뚫고 연봉으로 양봉이거든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조정을 주고 갈 때, 그 다음에 갈 때는 정말 엄청난 상승이 또 기다리고 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견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견조하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중권주. 중권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완전 바닥이거든요. 단, 중권주는 자, 우리 회원님들이 저축하듯이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금액의 한 뭐 20%, 10% 정도 저축하듯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되실 겁니다. 혹은 뭐 거기다가 싫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연간 이자 5% 이상 더 번다. 지금 요즘에 저축은행도 연간 이자 10% 안 줍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연간 이자 3%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적금이 통장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또 증권주는 배당을 또 많이 주니까 생각하시고, 제 경험상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만든 종목들이 기다리면 진짜 상상을 불허할 이익을 주더라고요. 네. 지루하시다가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거 중요한 얘기 한번 드릴게요. 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자주 들어봤을 건데,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했거든요. 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어요. 7월 말부터 됐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스튜어드십 이 코드라는 거는 뭐냐면 영국에서 만들어낸 제도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히 이제 그 대주주들이 좀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그냥 그냥 정부에서 100% 밀어주고 막 심지어 수출 금융 같은 경우는 이자도 없이 돈 빌려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처럼 이 사장들이 정말로 예의가 없어요. 지들은 그냥 이런 것도 없는데 연봉이 뭐 30억, 50억 하고, 그리고 회사 돈을 자기 그 가게돈처럼 쓰고 있는 이 아주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쉬운 말로 주주들을 완전히 자기들 무슨 뭡니까 무슨 뭐 취급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안 하고 안 한다. 그 말은 배당도 많이 준다 이 말이죠. 배당. 예를 들어서 배당을 태광산업은 배당이 그 주가는 100 얼마짜리인데 배당을 뭡니까 5,000원 주면은 이게 성향이 배당률이 말이 됩니까? 대만 같은 경우도 5%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연간 배당을 만약에 4%에서 5%까지 높여버린다. 지금 우리나라가 1%도 안 돼요. 그러면은 누가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겠어요. 주식으로 넣어두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 주주 중시 기업들이 이제 드러나겠죠. 자, 이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조사하면 아주 굉장히 어렵게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저는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해서 주주들을 위해서 좋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이나 아시아나항공 회장, 여직원들을 뭡니까? 이쁜 여직원들을 참 입에 담을 수가 없네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회사 돈을 자기 쌈짓 돈으로 생각하고, 그거는 도덕성이 없는 시효가 되겠죠. 뭡니까?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 조중은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공공기업이에요. 그거는 국민들 기업이죠. 삼성전자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물론 이병철, 이건희 이분들이 잘했겠지만 그거를 밑에 있는 직원들 진짜 잠 안 자고 일을 하고 또 국민들이 삼성전자 물건을 팔아주고 또 뭡니까? 삼성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삼성 국민 돈 아닙니까? 삼성보험은. 근데 그 돈을 자기 쌈짓돈을 삼성에 이런 재무부를 맡겨주고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한 공공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 주가 폭등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가 일본 71% 폭등했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종합지수 현재 체제 300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종합이 4,000포인트 넘겨버리죠. 예. 일본이 도입해가지고 71% 니케이가 상승했고 대만 같은 경우는 38%, 홍콩은 75%. 자, 한번 그거를 보겠습니다. 도입한 국가들의 효과. 자,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 정도에 했어요. 일본. 요때 했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결과는 확인하시고요. 대만도 그랬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자, 따라서 지금 이 엄청난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주권주가 좋지 않겠어요? 앞으로 증시가 많이 간다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남북 경협주를 해야 할 순서네요. 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보호무역을 자극을 해야 미국 국민들이 애국주의하면 서로 막 뭉치잖아요. 중국하고 전쟁할 수 지면 안 된다. 단합이 되는 거죠. 당연히 트럼프한테 표를 찍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정신형 황제를 되려는데 아무것도 한 데 없거든요. 중국 증시 시가총액이 지금 일본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다.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거죠. 그게 오래 있지만 일단은 중간선거 이후로는 좀 잦아들지 않겠는가. 예전에 그 부시가 2002년에 비슷한 것을 해가지고 중간선거를 또 승리했거든요. 그 뒤로 2003년에 이제 그 미국의 보호무역이 또 풀렸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의 피크 지점은 중간선거의 근처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그것과 또 상반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을 옛날 소련처럼 완전히 없애거나 중국을 쪼개거나 아니면 중국이 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 사회주의 체제를 깨고 지금 현재 러시아처럼
뭡니까? 민주주의. 투표를 통해서 이 대통령을 뽑는 체제로 바꾸거나 아니면 중국을 쪼개버리거나 이게 미국의 전략이거든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오로지 남아있는 게 지금 북한뿐이다. 예. 이게 지금 중국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예.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죠. 자, 그렇다면 그의 수혜는 누구한테 온다? 우리한테, 우리 한반도에한테 온다는 거죠. 한반도에 온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따라서 미국 무역전쟁이 치열할수록 남북 경협은 강화시킬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었는데, 왜 북미 정상회담은 6월 12일 날 벌어져가지고, 온통 국민들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의하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회의를 했어. 근데 그 공은 누구한테 돌아갔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만 등에 업은 사람들은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100%다 됐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6월 12일 날로 북미 정상회담을 일정을 잡았을까?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치밀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 점을 주목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자, 우리는 지금 이번에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는 지금 경험을 했다 이겁니다. 트럼프는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중간선거 임박해가지고 우리는 하루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했으니까 이번에 선거 때 뭐 사람들 묻지마 다 찍어줬어요. 민주당으로. 네, 후보 얼굴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정말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도 그거를 분명히 미국 CIA를 통해서 분석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간선거 바로 앞두고 극적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런 북미의 정상회담에 어떤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은 6월 10일보다 왜 중요하냐면 6월 12일 날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밥만 먹었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밥만 먹었어요. 밥만. 서로 계약도 안 하고. 네. 65년 동안 서로 죽일 둥 말둥 서로 싸운 완전히 적대적인 왼수가 어떻게 여러분들 몇 개월 만에 친해질 수 있나요? 그래서 6월 12일은 밥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라 했나요? 그때? 경제 제재를 풀어줄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북 경협주가 다 폭락이 나왔어요. 그 전에 5월 말에 고점을 찍고 6월 초에 고점을 다 찍고 폭락이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그때 6월 12일 날 샀어요. 저는 그때 분명히 매도를 쳤습니다. 5월 30일, 31일 대아TI 철도 관련주를 다 매도 쳤습니다. 현대오템, 스페코, 이건산 전부 다 매도 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6월 12일 날 산 거예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밥만 먹었어. 미국하고 북한은 서로 이제 65년 동안 왼수지간 지내고 나서 경제 제재는 오히려 강화시켜버리고.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가장 주요 방점은 뭡니까? 통일은 아닙니다. 통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통합이죠. 남북 경제 통합이에요. 즉 경제입니다. 경제예요. 근데 6월 12일 날 지방선거는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강화한다 그랬거든요. 끝나자마자. 그래가지고 그 뒤로 남북 경협주가 거기서 반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힘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나왔잖아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일부는 허용할 수 있다. 그게 미국에서 나왔어요. 반응이.
자, 북한에서는 가장 노리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경제죠.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돌파구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임기 동안의 최고의 정책은 바로 뭡니까? 남북 경제 협력입니다. 이게 가장 큰 정책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는 뭡니까? 그때 뭐 분당 일산 100만원 짓기 해서 건설주가 1년 만에 저기 10배 갔어요. 대림산업 이런 것들 한번 봐보세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자산주, 뭐 성취환경이다. 그때도 정책주. 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6개월 만에 120배, IT. 자, 우리나라는 5년 임기 대통령제 가장 스타 종목군은 그 정부의 정책 수혜주.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것은 뭡니까? 남북 경제 협력입니다. 자, 그런데 10월 달은 미국 중간선거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시황이 불안불안하다. 따라서 대형주 좀 힘들겠죠. 그리고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2달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신라젠 같은 경우를 8월 1일날 그때 56,350원 제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56,350원에 추천을 했어요. 무료로. 그래가지고 80%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뭐 신라젠만 올랐나요? 제약바이오 많이 올랐죠. 동성 뭐 제약 같은 거. 당연히 올랐으니까 조정이 오면은 시간이 흘러야 되고 가격 조정해야 되고. 그런데 남북 경협은 뭡니까? 이제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 임박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선거처럼 이번에는 근데 경제 제재를 전번에 한번 북한 개성공단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이제 좋은 성과를 저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시간이 이제 별로 남지 않았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남북경제협력주에 풀배팅을 하자. 그러나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자, 남북경제협력주가 그러니까 자, 파동으로 본다면 이제는 3파동 구간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베로 본다면 엘베로 본다면은 이것도 제가 추천했어요. 78,000원에. 자, 그랬었죠. 78,000원을 추천, 요 무렵 추천했었거든요. 현대 엘베로 보면 이렇게 1파, 2파, 3파. 3파로 갈 때는 여기를 뛰어넘어야 3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1파, 2파, 3파 할 때는, 3파 갈 때는 이제 주도주만 가요. 자, 그런 주도주를, 박병규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